딥뉴럴 네트워크 이제 들어가는데요. 인공신경망은 그냥 일단 개념상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수 목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특수 목적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쫙 설명했으니까 대충 감은 오시죠. 네. 그리고 인간의 커넥텀은 이런 특수 목적 알고리즘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또 특수 목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개념은 인간의 커넥터, 뇌 지도거든요. 예, 신경망의 구조. 인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모두의 지금 신경망, 뇌신경망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연결망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뇌 기본적인 디폴트 구조는 똑같은데 죽고 나서 최종적으로 된 뇌를 보면 신경망의 구조가 달라요. 그게 뭐냐? 연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뭐냐? 연결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에 따라서 연결이 달라져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뇌신경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천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DNA에서 뇌신경망을 만드는, 뇌세포,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 구조, 신경세포, 뉴런이죠. 뉴런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 DNA는 거기 있고, 후천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뭘까요? 뇌신경과학적으로 하면 후천적인 경험과 환경, 학습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생각도 뇌 구조를 바꿔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 구조가 바뀝니다. 연결망이 바뀌어요. 왜? 시냅스가 연결이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활용을 안 하거나 혹은 데미지를 주면 신경망이 브레이크다운 돼요. 붕괴돼요. 그래서 생각으로도 뇌신경 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심리학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뇌의 기억 구조, 패턴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생각으로, 정확히 치료는 생각으로 뇌신경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뇌신경망 구조를. 그래서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쌍둥이도 다르다는 것은, 쌍둥이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다르냐? 네. 그게 그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물을 해석하거나 똑같은 건데 학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뇌신경 연결 구조가 달라져요. 학습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한 걸 오래 안 쓰면 이게 시냅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적정한 시기에 시냅스를 붕괴시키거든요. 그리고 시냅스가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뇌의 연결망이 다 달라요. 그게 뇌 지도예요. 사람마다 모든 뇌 지도는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특수목적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고요. 심층 인공신경망 연구의 핵심은 층을 높이면서도 추상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심층 인공신경망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초기의 개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이때 인공두뇌학, 사이버네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헵 학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조직화, 셀프 오르가니제이션 복잡하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테드호프가 만든 최소 평균 제곱법 학습 알고리즘, 이것도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민 스퀘어 학습 알고리즘이 뭐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 이미 나온 기술이고요. 1956년도부터 인공지능 용어를 사용했죠. 인공지능 용어를 왜 사용했냐면 사이버네틱스가 그때 주류를 이뤘는데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것과 좀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보시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판데모니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이때는 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인공신경망 연구자들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흥미롭죠. 가설은 우리로 보면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설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데 과학이 발견이 어떻게 되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확률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귀납법적 연구 방법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특징, 공통된 특징을 뽑아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강하면서 확률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올리는 것. 이게 귀납법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게 없을 땐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간이 데이터를 찾을 수 없거나 데이터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불가능한 영역. 그거 어떻게 돼요? 지구 밖에 있거나 아니면 자연의 법칙이거나 뉴턴의 만호 인력이든지 상대성 원리든지 이거는 없잖아요. 예.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데이터를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요. 이게 또 하나의 연구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설이죠. 이게 뇌에 대해서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뇌에 대해서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뉴럴넷을 하는데 인공신경망이 뇌와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뇌에 대한 지식들은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신경공학적으로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수많은 어떻게 돼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판데모니움이에요. 그래서 올리버 셀프리지라는 사람이 신경망이나 패턴 인식, 기계학습에 관한 중요한 초기 논문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1959년에 대혼란의 논문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뇌가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뇌 안에 데몬이 있다. 예, 데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데모니움이에요. 판은 많은 이잖아요. 데몬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몬이 얘가 뇌 안에서 뭔가를 처리하는 것이다. 아주 원시적인 가설을 세웠죠. 이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죠. 이건 애들이 세워도 뭐 가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설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을 가설 어떻게 돼요? 기계가 나오면 데이터 나오면 증명을 하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허무맹랑하지만 개념이 유사한 거예요. 네. 미래 시나리오도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년 후에 가보면 제가 세운 시나리오가 거의 이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미래를 만드는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즉 이 가설에 의해서 뇌를 이해하는데 인공신경을 많은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개념상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습죠. 여기 이미지 데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데몬은 이미지를 받아요. 예, 그리고는 특징 데몬이 있어요. 데몬들이 여러 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데몬은 하나가 있어서 이미지를 A자를 받아요. 그리고 특징 데몬이 여기서 자기 특징대로 전부 다 쪼개서 먹어요. 그리고는 여기 들어와서 인지 데몬이 각각 하나를 막 인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A가 들어오면 인지 데몬이 판단을 해서 결정 데몬이 마지막으로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우스꽝스러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입력, 히든, 특징 분류, 그리고 출력 하나. 네. 개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다. 그래서 셀프리지는 인간의 뇌 속의 데몬들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입력에 특징과 추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했어요. 이게 철학적 상상을 한 점. 과거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처리를 할 건데 여러 가지. 그리고 각 단계에 있는 데몬의 전 단계 일치각과 입력각과 일치하면 흥분의 상태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되면 그 흥분의 정도를 가늠해서 출력을 낼 것이다. 근데 이 개념이 이거는 구조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예, 이게 가설의 무서운 거예요. 과학은 미래만 시나리오, 미래 가설만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학이 다 이래요. 예, 과학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미래 예측도 똑같아요. 가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가설이냐 제가 몽상이냐는 제가 구분해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몽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의 시나리오의 특정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안 맞죠.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이거 형문맹랑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와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하게 하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미리 하게 되죠. 그것을 예측 적중률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세운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 현실을 반영하고 그걸 발견을 하죠. 미리 미래의 변화를. 자, 이건 이제 현대죠. 뇌를 찍는 기술이 나오면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신피질입니다. 자, 이 구조가 이제 뉴럴넷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뉴럴넷을 이 피지를 이해하면 할수록 더 쪼갤수록 할수록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인공신경망에 대한 퍼포먼스, 즉 아까 문제는 뭐죠? 층을 깊이 하면서 또 퍼포먼스를 내야 되죠. 예. 이 층을 깊이 하는 게 지금 기술인데 깊이 하면 할수록 에러율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뇌에서 찾는 거예요. 뇌신경공학을 막 연구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기둥이 되고요. 인간의 뇌는 옆으로 쫙 연결돼 있어요. 옆으로. 네. 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심피질 부분인데요. 심피질이 이제 고등동물 인간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세 번째 층이죠. 네. 그래서 이 심피질, 네오코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핵심 기능은 계층적으로 구성된 정보의 패턴을 다루는 겁니다. 계층적으로. 그러니까 뉴럴 신경망을 아까처럼 처음에 이론은 머릿속에 데몬이 있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뉴럴 신경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뇌를 거꾸로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뇌를 들여보는 거 맞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다시 뇌신경공학으로 뇌를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쭉 연구해 보니까 뇌가 작동하는 심층망, 뇌는 기본적으로 심층망이 쭉 작동하는데 얘가 퍼포먼스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뉴럴넷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 역공학 이 방식이 지금 계속 선순환해서 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인간을 발전시키고 다시 발전된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다시 인간을 발전시키고 이게 이제 좀 더 가면은 도구가 기술이 스스로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단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심피질의 두께는 피질이 이렇게 있죠. 이게 주름, 우리가 뇌를 열어보면 이제 주름이 막 있는 그거예요. 고등동물일수록 심피질의 넓이가 쫙 펴면 커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심피질이 뇌의 무게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이쪽에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피질이 두께로 하면 1.5에서 한 2.5m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구조가 6개 층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뉴런 기둥이라고 그래요. 피질 기둥.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게 뉴럴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에서 2.5mm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기둥이 한 몸이에요. 하나. 네. 하나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을 분자층, 외부층이라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층을 심피질의 다른, 이거 2, 3, 4는 어떻게 되냐면 심피질의 다른 과 연결돼요. 옆으로 이제 심피질이 이렇게 기둥들이 쫙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쫙 연결돼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되냐? 뇌 자기 공명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극을 하면 쫙 이렇게 퍼지죠. 여기서 퍼졌다, 이쪽으로 퍼졌다. 이게 옆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옆으로. 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극을 하면 여기서 착착착 하고 이쪽에서 그룹핑이 되면 이쪽에서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옆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바깥과립층, 바깥피라미드층, 꽈리같이 생겼죠? 피라미드 생겼죠? 속과립층, 그 다음에 5층, 6층이 여기인데 여기는 다형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형층이고 이게 형태가 다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속피라미드. 그 다음에 심피질 아래에 있는 이제 심피질 아래에 뭐가 있냐면 시상, 뇌관, 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요 5번, 6번의 구간은 이제 뭐 속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밑에 2층, 3층에 있는 그 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그 이제 감정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위로 와서 심피질 쪽이 발달되고 이게 원시뇌라고 하죠. 원시뇌라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가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 3, 4가 옆으로 심피질을 쭉 연결시키는 거. 작동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층은 두께는 부위마다 달라요. 이거 6개의 단계는 부위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상과 뇌관에는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 밑에 있는. 그래서 시상과 뇌관에 연결된 요 부위는 5번과 6번은 특별히 6번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예. 그럼 어디가 두께가 넓겠어요? 이런 쪽이 처리하는 쪽이 두께가 넓겠죠. 예. 그 다음에 시각 처리 이게 이제 앞에 전두엽 부분이고 뒤에 후두엽 부분의 심피질은 또 담당이 다르잖아요. 시각 분야죠. 시각은 여러분들이 6개로 나눠서 시각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각은 후두엽이 4층이 두꺼워요. 이 4층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3개 층으로 나눠져요. 받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의 층에 따라서 뉴럴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초 단위, 이게 뉴런 기둥이라고 그래요. 피질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이 이게 기초 단위인데 이 기초 단위가 이게 프랙탈이에요. 이 기초 단위가 다 똑같고 이게 프랙탈처럼 쫙 반복이 돼요. 그리고 수평적 반복 구조를 가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적 반복 구조. 그러니까 뉴럴 넷으로 보면 옆으로 쫙 뉘어놓으면 되겠죠. 그게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이건 밑으로 제가 봤죠. 이게 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뉴런이 서로 막 연결돼요. 그리고 이 연결이 나중에 붙고 떨어지고 그 연결을 하는 게 시냅스인데 그 시냅스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뉴런들은 다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양이나 이 구조도 똑같고 근데 그것을 어떤 뉴런과 어떻게 뉴런을 연결시키느냐 이게 학습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구조를 응용하는 게 딥러닝에서 이걸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유닛을 어떻게 어디서 붙이고 어디서 떨어뜨리냐 또 이런 것도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심피질이고 아까 5번, 6번이 밑으로 내려와서 C랑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좀 보면 그래서 인간의 뇌도 연산 기능이 전부예요. 뇌도 연산을 해요. 연산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뇌는 전기적 자극으로 온오프를 해요.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화학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뇌가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두 가지로 해요.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네.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다 이런 게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뇌를 치료할 때가 돼요.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가지고 뇌를 치료해요. 그래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나 이런 걸 치료할 때 우리가 미래계술을 봤죠.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전기를 쏘죠. 그거는 뇌가 전기 신호에 막 움직이잖아요. 핵에서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발하냐 비발하냐 이게 전기 신호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보정을 해줘요. 뉴런이 쫙 네트워크 연결돼 어떤 특정 부분에 뭐 발화를 쭉 자라게 한다는 어쩐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있으면 연결에 따라서 발하냐 비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 신호로 보정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뇌 핵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발화 비발화를 조절한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온 전기가 발화나 비발화를 하면 나중에 거기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갈 때는 전기 신호를 쏘는 게 아니라 뉴런 안에서는 온오프로 해서 전기 신호가 가요. 그리고 축삭을 쫙 통해 가서 그 다음에 다른 뉴런으로 넘어갈 때는 화학 신호를 보내요. 도파민 같은 거 이런 화학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다시 받아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발화 신호하고 다시 전기 신호하고 화학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뉴런과 뉴런에 연결할 때는 시냅스 연결을 할 때는 화학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화학 신호가 나오면서 뭐예요? 연결도가 되는 거죠. 화학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 얘가 두꺼워지고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연결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화학 신호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붙일 거냐 혹은 도와줘서 강화시킬 거냐. 왜? 연결 구조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고 다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화학 신호를 보충해 주거나 특정한 화학 신호를 넣어서 그것이 시냅스가 붙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즉 돕거나 억제를 하거나 이게 화학 신호예요. 화학 신호 처리해야 돼요. 그게 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정신과 치료할 때 뇌를 치료할 때 전기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줘서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자연적인 구조 작동 자체를 가지고 시냅스 연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뇌 치료 방법. 정확하게 뇌의 작동 방식과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연산이라는 거예요. 온, 오프. 그래서 뇌 신경계도 연산 기능이 전부고요. 인간의 생각도 연산, 계층, 시스템 복잡도의 증가에 기반을 둔 패턴 인식. 근데 이게 연산하는 게 패턴을 가지고 층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의 기억은 입력된 패턴 구성 순서를 따라 순차적으로만 출력돼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기억이 뭐냐? 패턴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이제 패턴을 뒤에 보면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 패턴을 순차적으로 층으로 쌓아요. 최하위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쌓아요. 처음에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닷이 들어와요. 닷. 정확히 하면 더 하면 light, dark. 빛이 있느냐 없느냐. 왜? 닷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선, 면, 곡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이미 뇌가 인지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눈은 그냥 다시 들어와요. 점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그게 뭐냐? TV가 LED 다시잖아요, 전부 다. 네. 그 다시 몇 개, 그 점이 화소가 몇 개 있느냐가 화질이잖아요. 네. 그 닷은 하나는 온 오프란 말이에요. 온 오프. 우리의 눈도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는 지금 눈에서 들어오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뇌가 들어온 것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 후드 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쪼개보면 처음에 light or dark 그리고 dot or nothing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dot을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키죠. 상위 계층에서. 그래서 선이냐 면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위에서는 만들어진 하위에 선, 면, 뭐 곡선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형성하죠. 그리고 상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건 A다. A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연결돼서 이건 애플이라는 단어, 뭐 피어라는 단어 이게 쭉 이게 계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쭉 올라가면 문장, 문장 그 다음에 뭐 단어, 어절, 문장 그리고 개념에서도 또 역시 추상적 개념까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최고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패턴이 추상화 개념 패턴이에요. 추상화 개념. 뭐 예를 들면 개념 중에서도 최상위 개념. 추상적 언어. 그럼 예를 들면 사랑.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지 알아. 왜? 뉴럴 네트워크는 알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최상위 개념까지 올라가는 개념의 개념까지 올라가서 뇌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말하죠. 왜냐면 정보는 그렇지만 뇌가 작동할 때는 연산이 작동할 때는 판단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예측을 하는 이유예요. 위에서부터. 네. 그래서 A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P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A, P만 보면 아 이게 F일 것이다. 이게 뇌가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왜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루트를 타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안에 말은 표현을 못해도 내 뇌 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가 쪼개져 가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도 들어있고 단어도 들어있고 느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는 알아. 설명은 안 되지만 내 뇌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라는 최상위 개념이 수많은 이 데이터 글자부터 경험이나 뭐 이미지, 색깔, 그 다음에 냄새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나중에 위로 추상화되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막 묶여요.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최상위 패턴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데 이게 학습이 전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나는 알아. 근데 느낌이 달라. 왜? 뇌 연결 구조가 다르게 있거든요. 근데 설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추상화돼 있죠. 요 방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게 뭐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 기억이에요. 이제 기억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개념 형성이 기억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의 기억은 입력된 패턴 구성 순서를 따라 순차적으로만 출력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이게 아까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죠. 닷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력을 할 때는 입력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말은 내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 번호를 여러분이 외워요. 네.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 바로 외워지죠? 네. 뭐 저는 이제 7월 4일 0704 145312. 자, 근데 왜? 그런데 자 거꾸로 말해 보세요. 자기 주민등록 번호 안 되죠? 출력이 입력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걸 거꾸로 외웠다면 네, 그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게 패턴에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가 뉴럴 넷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트릭이죠. 그걸 145312 해놓고 위에다 띄워놓고 거꾸로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기억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출력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의 뇌의 심피질에는 저장된 패턴들을 그러면 이제 심피질에 이런 수많은 패턴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패턴 그룹이 있죠. 네, 패턴 그룹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인간 한 3억 개 정도의 패턴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3억 개 정도를 패턴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
뉴런의 숫자, 그 다음에 시냅스의 연결도 이런 걸 다 해서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3억 개 정도의 패턴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3억 개가 되니까 뭐 그걸 풀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오버플로우가 되면 어떤 패턴을 지우고 다시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억 개의 패턴 인식기가 있는데 이 패턴들을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인간이 이거를 꺼낼 때요. 재구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야기를 만들고 이미지나 지식을 자기가 만들어요. 이 재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그대로 기억하지 사진 찍듯이 패턴화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게 패턴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가능해요. 인간의 뇌 신경 구조에서 창조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은 패턴들의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믿지 말라는 게 내 기억이 그 시간과 공간에서 정확하게 사진 찍듯이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걸 패턴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억을 꺼낸다는 것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 뇌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추론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이 멀리 갈수록 틀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뇌가 뇌신경의 패턴을 기억하지 않거나 장기 기억하거나 그다음에 뭐 왜곡돼서 하면 나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짓말 같은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자기는 그 거짓말을 수십 년 동안 꿋꿋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린 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뇌가 사람을 속이니까. 거짓말로 막 하면 진짜로 믿거든요. 그리고 뇌가 그것을 증명하는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정보를 찾아서 패턴화 시켜요. 쉽게 해서 우리가 부실이라고 그러죠. 명분, 합리화. 그래서 그게 막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재구성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도저히 합리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고 뇌가 규정을 해요. 인식을. 그런 거죠. 그래서 패턴을 재구성해서 이야기 뭐 이런 걸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패턴들의 집단의 연결 방식은 의미의 맥락도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맥락도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다 다르게 보는 게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맥락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패턴화돼서 돼 있다. 그리고 아까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자, 심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뉴런이죠. 뉴런의 100개 정도가 모여서 패턴 인식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기둥이죠. 요거에 뉴런이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뉴런이. 그리고 이게 600개가 합쳐지면 피질 아니군요. 잠깐만요. 이게 피질 기둥이고 이 피질 기둥에 이 패턴 인식기가 600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질 기둥 안에는 뉴런이 몇 개가 되나요? 100에 600이니까 6만 개가 되죠. 총 6만 개. 하나의 피질 기둥 안에 총 6만 개의 뉴런이 있어요. 이게 아까 피질 기둥이라고 했죠? 이 피질 기둥 안에 6만 개의 뉴런이 있다. 그리고 층이 6개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저게 하나가 패턴을 인식하는 인식기가 600개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뉴런 기둥, 이 기둥이 인간에게 이 심피질 안에 한 50만 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까 하나의 뉴런 기둥 안에 600개의 패턴 인식기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패턴 인식기는 100개의 뉴런이 있고 그래서 총 6만 개의 뉴런, 심피질 전체는 3억 개 정도의 패턴 인식기와 300여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요. 하나의 패턴 인식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저장되죠. 그러니까 이 피질 기둥 안에는 600개의 패턴이 저장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피질 기둥이 옆으로 쫙 연결되어서 되어 있고 이 피질 기둥이 50만 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 피질 기둥이 50만 개가 쫙 심피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층에 따라서 패턴을 하나하나 쪼개서 자 이건 인공지능만 이제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각 층마다 다 쪼개가지고 계층 상위로 추상화를 시켜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P를 인식할 때도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위에서 추상화시키고 다시 이것과 연결시키면 애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방대하게 쪼개져 있죠. 예,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이 A라는 자를 인식을 하려면 A가 정확하게 이런 A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요. 각 층마다 상당한 리던던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성을 넉넉히 처리하죠. 즉 A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던던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각 층마다 리던던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패턴을 뽑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던던시 때문에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거죠. 네, A를 여러 방식으로 쉽게 해서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 얼굴도 여러 리던던시가 있는 거예요. 네, 각 특징마다 변화된 특징들을 그래서 그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 리던던시하고 패턴 거기서 특징을 뽑아낸 패턴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해요. 어떤 인식을 하느냐? 어떤 특정한 부분의 패턴이 없어도 혹은 일부가 없어도 얘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건 A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 부분을 채워 넣죠. 그래서 일부만 보여주면 얘가 상상을 해서 패턴화 시켜서 패턴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도 일부가 붕괴돼도 어떻게 돼요? 병렬 구조로 하면 얘가 인식률이 높아요. 작동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 갈수록 추상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향하면서 예측하고 기억을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각각의 출력부 명문인데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아까 해서 패턴 인식기를 가지고 있고 그 패턴 인식기가 병렬 구조로 쫙 나와 있고 3억 개 정도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그걸 묶어놓은 뉴런 기둥이 한 50만 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심피질의 병렬로 쫙 연결돼 있고 대체적으로 가설로 보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 다시 그 피질 기둥을 묶어놓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부위가 다르잖아요. 처리하는 부위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통합하면서 전두엽 피질에서는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미래의 뇌를 세 가지 얘기했을 때 개인의 생물학적 뇌가 기술에 의해서 발달을 하죠. 그러면 그 개인의 생물학적 뇌에 있는 심피질은 3억 개 정도의 패턴 인식기가 있는 거대한 패턴 인식기죠. 지금으로 이제 바꿔 환산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3억 개 정도의 패턴 인식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 패턴 인식기가 되겠죠. 제가 3억 개 패턴, 그럼 제 뇌에는 3억 개를 뭔가를 각자 다르게 패턴을 인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경원 연구원 뇌에 3억 개가 또 따로 있겠죠. 일부는 중복되겠지만. 저는 3억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둘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에 2억 개가 연결돼도 1억 개는 저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둘이 같이 일을 하면 4억 개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결시키죠. 이게 협업이에요. 왜 협업을 하면 되느냐? 즉 패턴 인식기에 인간 개인적으로 넣을 수 있는 패턴, 그 패턴에 의해서 상상도 하고 분석도 하고 추리도 하고 뭘 하는데 그 패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학습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패턴 인식기를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패턴 인식기를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쭉 모아하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뇌라는 것은 이 패턴 인식기를 서로 한 공간 안에서 각자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발화를 시킬 수 있는 동시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 뇌가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3억 개 곱하기 70억. 왜 패턴 인식기가 클라우드에서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 인식기의 똑같은 작동 방식이니까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겠죠. 이게 클라우드 뇌라는 거예요. 미래의 기술은 지금은 클라우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막 하고 그게 이제 인트라넷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끼리 인트라넷을 통해서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아이디를 주고받는 거죠. 패턴을 꺼내서 내 패턴을 글에 써서 옮기고 저 사람은 패턴을 꺼내서 내 걸 보고 처리해서 다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된 거죠. 이게 인터넷으로 되고 이게 미래에는 그게 3D 가상으로 돼서 서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혹은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이미 연결된 상태로 가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 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뇌처럼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뇌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작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인공지능도 개인의 생물학적 뇌에 있는 심피질의 패턴 인식기를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예요? 개별 주체에서 3억 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개별 주체에서. 그래서 그 인공지능 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세 개가 연결되면 미래 인간은 세 개의 뇌를 가지고 작동한다. 개인의 생물학적 패턴 인식기, 클라우드에서 협업하는 패턴 인식기,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인적인 개별 단위에서 숫자를 넘어서는 패턴 인식기. 그리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풀면 문명이 발전해요. 문명의 발전이죠. 인간 지능의 증강이고.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파워롭고 그 해결해 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명이 발전을 하는 그 구조가 되죠. 그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세 가지 뇌를 뉴런, 인공지능, 딥러닝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철학적인 측면, 인식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세 가지 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얘기하고.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역시 10분을 뛰어넘었군요. 자,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전체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했던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 예측은 기술로 하지 않는다. 지식이다. 그리고 기술은 부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 지식은 이치, 구조, 원동력, 발전, 뭐 방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거꾸로 시나리오를 그렇게 쓴 거죠. 그렇게 써서 나타나는 시나리오. 그런 데서 최종 결과물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그게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가설, 과학적 가설. 물론 판데몬처럼 나중에 가면 희귀한 기괴한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념과 어프로치는 비슷할 수 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공지능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인공구조, 뉴럴 신경망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연산의 개념,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학적 연산을 뭐 미적분을, 미분을 모르셔도 돼요. 원리. 그게 왜 그때 그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작동하면 되는지, 그래서 기하학적 설명들을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인공지능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서경원 연구원이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이번엔 배축값을 했죠. 다음 학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좀 뉴럴 신경망으로 할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걸 배웠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을 배우는 거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코딩도 한번 쳐보고,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